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영화로 참 유명한 타이타닉호. 북대서양으로 침몰해버렸지만 그 전까지 정말 위용을 뽐내던 유람선 아닙니까. 근데 이 타이타닉호의 비극이 그 이름에서도 비롯된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이란 이름이 그리스 신화, 거기 등장하는 티탄 신에서 비롯됐다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티탄 신들은 자기들 힘만 믿고요. 평소 하찮게 여기던 올림푸스 제신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 오만함이 패배를 불러왔고 그 이어지는 뒷얘기들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남아있는데요. 근데 당시 그 엄청난 그 신기술을 자랑하던 타이타닉호 그 배도 오만함에 있어서는 뭐 티탄 신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오만이 타이타닉호의 비극적인 침몰을 불러왔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스 신화라는 게 우리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일상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신화 속의 이야기. 오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를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리스 신화를 연구하시는 분, 또 신화의 올바른 전승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 건국대 철학과 김길수 교수입니다. 인문 콘텐츠 학회 이사도 맡고 계시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선생님은 뭐 한창 몇 년 전에 유행할 때 시작하셨을 리는 없고 그리스 신화에 관심 갖고 출발하신 게 대략 어떤 계기, 어떤 시점쯤 되나요? 네, 원래 제 전공은 신화학은 아니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제 전공은 철학이었고요. 조금 더 좁혀서 저의 주된 전공 영역을 다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플라톤이 제 연구 대상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대화편들, 다시 말해서 그의 다이알로그에는 수없이 많은 신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제가 그리스 신화를 접하는 것은 그렇게 낯설거나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학자와 그리스 신화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연구 분야를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러시군요. 지금 우리네 삶에도 그 자취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재밌는 건 그 상품명에 많이 있어요. 네. 유명한 운동화에도 있고 가방에도 있고 뭐 과자 같은 데도 있고 그렇던데 우리 일상 속에 남아있는 신화 세계 그런 것들 어떻게 추적해 보면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일상 속에 남아있는 신화의 컨텐츠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상표가 있다면 바로 나이키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나이키라고 하는 스포츠용품 회사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승리의 여신 니케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라고 하는 스포츠용품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생산된 용품을 입거나 신고 출전하는 모든 경기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수호를 통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나이키사의 갈고리 모양의 로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니케 여신의 날개를 그대로 응용해서 만들어낸 도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추었다고 알려진 구축함의 이름은 이지스함입니다. 예, 요즘 아주 너무나 그렇습니다. 유명해졌죠. 지금 이제 우리 현실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지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사용하던 방패 아이기스의 이름으로부터 그대로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삶의 이야기다. 오늘 뭐 시간 내내 하나하나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이제 전해 듣도록 하죠. 근데 보니까 이제 출발점이 있을 텐데 신들의 세계의 출발은 카오스더군요. 물론 카오스 이론도 있고 우리가 흔히 혼돈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카오스인 모양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제우스라든지 이런 존재가 나타나기 이제 한참 전에 카오스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을 여는 시초부터 좀 이렇게 쭉 안내를 좀 해주시죠. 예, 예.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오스입니다. 이 카오스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카오스는 신이었기 때문에 나름의 규칙성과 질서를 가지고 있는 신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오늘날의 식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카오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 중에서 유일하게 형체가 없는 무형의 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카오스의 특징은 나름의 규칙성과 질서를 가지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터트려낼 수 있는 신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카오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속에 주목해야 될 건 형체가 없는 신이다.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 시절의 신을 하면 되게 인간의 형상으로 이렇게 그림이나 조각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는데 형체가 없이 어떤 에너지군요. 어떤 힘을, 네, 권능을 가진 그런 존재다. 이제 그렇게 출발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라노스, 뭐 그다음 뭐죠? 크로노스 다음에 제우스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순서. 거기는 좀 명확히 너무 많은 그 주변적인 거는 좀 이렇게 좀 생략을 하고 네네. 이제 카오스에서 출발을 해서 우라노스로 쭉 제우스까지 오는 그것 좀 그림 좀 그려주세요. 예, 예. 카오스가 이제 에레보스와 닉스를 스스로 터트려내는 그 시점에 스스로 생명을 얻는 여신이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여신을 바로 대제의 여신 가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이아군요. 예. 예. 그리고 가이아가 이제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를 탄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과 똑같은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하늘과 땅 사이에 낮과 밤과 암흑과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와 대제의 여신인 가이아가 결합을 해서 티탄 12주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대신은 하늘의 신 우라노스였습니다. 그리고 2대 대신은 우라노스의 아들이자 우라노스의 막내인 시간의 신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예. 그리고 이제 3대 대신이 우라노스의 손자이자 크로노스의 막내 아들인 제우스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권력의 신 권력의 세대 교체도 있고 어느 시점에는 올림푸스 산에 거주하는 제우스와 이 12제신들이 이제 완벽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건 결국은 오늘날 우리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리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신화학자는 예. 역사가 전설이 되고 전설이 신화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9년간에 걸친 세 번의 치열한 전쟁이 바로 그리스 국토 형성 초창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지금도 아마 그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학자라고 얘기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키토 교수가 있을 겁니다. 예. 키토 교수는 그 더 그릭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현재 그리스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인들은 본래부터 그리스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이나 원주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키토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기원전 15세기 이전에 발칸 산맥으로부터 안락한 거주지를 찾아 남하했던 이민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민족이 오늘날 그리스에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을 밀어내고 지금의 그 그리스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림포스 신들과 티탄 신들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 북방에 살고 있었던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이 그리스 중앙부에 살고 있었던 티탄 신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음악이 왜 생겼느냐에 대한 설들을 보면요. 신이 뮤즈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음악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 노동 행위에 어떤 변형된 표현이다. 그럼 둘 다 이제 대등하게 있는 견해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쪽을 좀 더 합리적인 걸로 바라볼 것이냐는 사실 의견을 받아들인 사람의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제 역사 시기의 것들을 역추적해서 신화 세계를 해석해 보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그리스 신화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은 것은 또 다르게 이제 규명이 돼야 될 일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인문 사상을 농축한 인문어가 모여있는 사전, 인문어집. 오늘의 인문어집 지중해. 지중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둘러싸인 바다. 특히 고대 이집트,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에 의해 지중해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지중해, 대륙과 대륙 사이에 낀 바다, 북극해, 홍해 따위를 말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생각한다.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라 여긴다. 그래서 지중해.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각 속에 머문 것은 단지 신들뿐이 아니다. 신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내가 중심이다. 내가 세상의 정점이다. 나로부터 세상이 태어난다. 바다의 신은 곧 그리스인, 태양의 신은 곧 그리스인, 지옥의 신은 곧 그리스인. 지중해에서 신과 그리스인이 만난다. 그리고 지중해는 흘러 우리에게 고대인들의 생각과 삶을 전해준다. 지중해의 바다 거품 하나를 살짝 떠서 냄새를 맡아보자. 짭조름한 바다 내음에서 그리스인의 채취가 묻어난다. 오늘의 인문어집 지중해. 지중해는 그리스인들의 넓디 넓은 생각의 바다. 지중해는 그리스인들의 변화를 몰고 올 푸른 바람을 나는 바다. 이제는 그 그리스 로마에 관련된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뇌리에 남은 그 존재들, 강한 존재들, 뭐 12주신들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탐방하듯이 이렇게 배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건 뭐 일목요연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먼저 그 은하수 얘기 나오는 거예요. 헤라가 이렇게 뭐 젖을 짜서 뭐 이렇게 그 은하수끼리 만들어지고 헤라클레스와 연관이 있고 뭐 그 얘기들은 꽤 많이 이제 재미있어하는 얘기인데요. 네네.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은하수는 라틴어로 비아 락테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아 락테아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젖의 길 혹은 젖으로 만들어진 길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헤라클레스와 관련된 에피소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네. 예,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헤라 여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나질 못하죠. 예, 제우스가 인간의 여인인 알크메네와의 사랑을 통해서 헤라클레스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헤라 여신은 알크메네의 출산이 임박되었을 무렵 자신의 딸인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를 올림포스로부터 지상으로 내려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에일레이티아라고 하는 출산의 여신은 우리 전통 신화로 따지면 삼신할머니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는 태어나기 전부터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서 이 세상에 우여곡절 끝에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위험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제우스의 아들의 목숨을 누구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자 제우스의 전령신인 헤르메스가 헤라클레스를 안아다가 헤라 여신의 침상 옆에 눕혀두게 됩니다. 예. 네. 마침 이제 그 배고픔을 느꼈던 헤라클레스는 헤라 여신의 젖을 물고 그 굶주린 배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헤라 여신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인간의 아이가 자신의 젖을 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그 아이를 밀쳐내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의 젖 빠는 힘이 얼마나 세었든지 네. 헤라 여신이 그 아이를 밀쳐내고 나서도 헤라 여신의 젖에서 젖이 계속 뿜어져 나왔다는 거죠. 그 뿜어져 나온 젖이 하늘로 떨어져서 은하수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떨어져 나온 젖의 일부는 땅으로 떨어져서 그 땅에서는 젖빛깔의 아주 순수한 꽃, 그리고 헤라 여신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결혼을 상징하는 백합이 피어났다라고 신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또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탄생 신화로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이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아마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영혼의 어떤 에너지, 영혼의 기능, 뭐 이런 것쯤으로 생각했다고 보여지는데 아테나에 관련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리스 신화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여신이 바로 지혜의 여신 아테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우스에게 대제의 여신인 가이아가 운명의 예언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에 메티스가 딸을 낳게 되면 다음에 태어날 너의 아들이 너의 천상의 지배권을 빼앗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이제 그 운명의 예언을 피하기 위해서 그날부터 매일같이 메티스 여신을 조금씩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가 되었을 때 자신의 뱃속으로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제우스가 대단히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령신인 헤르메스가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를 데려옵니다. 이제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고통받는 자신의 머리를 대장장이의 정과 망치로 조금 깨트려 달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대장장이의 정과 망치로 제우스의 두개골을 조금 쪼개어내자 그곳에서 창과 방패로 중무장한 어떤 여신이 함성을 지르면서 태어나는데 그 여신이 바로 아테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탄생 과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고대 그리스인들이 과연 지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역추적해 볼 수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혜가 불멸의 여신인 아테나에 의해서 주재된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두 번째, 지혜는 영혼의 기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제우스의 머리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지혜는 인간의 머리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쉽게 보실 수 있지만 그리스 신화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하실 것은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된 존재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지혜의 여신이 제우스의 머리로부터 탄생했다는 것은 지혜가 곧 영혼의 기능이었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테나 여신과 관련된 얘기에서 꼭 빼놓지 말아야 하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테나 여신이 처녀신이었다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녀신이었기 때문에 혼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자신의 자식이 태어나면 자신이 주재했던 능력을 물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테나는 처녀신이었기 때문에 지혜는 혈통적으로 세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건 사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부모가 똑똑하다고 자식이 꼭 그런 거 아니니까. 예,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플라톤의 대화편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예. 지혜를 어떻게 그리스인이 바라봤는가, 그것은 아테나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많이 이렇게 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나름대로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생님의 이제 이 쭉 그 설명을 들으면 자꾸 뇌리에 뭐가 떠오르냔 말이죠. 가령 올림포스 주신이 12명이라든지 또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든지 뭐 등등.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하고 어떻게 관계될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고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거부해야만 될 것 같은데 또는 뭐 하여튼 굉장히 충돌이 많이 빚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들 특히 서방권에서는 그걸 어떻게 소화를 합니까? 예. 그 그리스 신화를 읽으시다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서 이야기와 너무나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조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꼭 하는 얘기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한때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했다가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 소개되면서 세상 뒤로 혹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진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즉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은 당시 고전시대를 살았던 그리스인들이 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가공의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적 회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이제 이 왕중왕을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도달한 거거든요. 제우스 신 얘기를 해야만 됩니다. 참 근데 캐릭터도 독특하고 특이한 존재입니다. 제우스에 대해서 좀 쭉 한번 이렇게 저희들에게 좀 이렇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니 사람이 아니죠. 어떤 신이었는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3대 대신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했으면 제우스는 신화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었던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제우스의 부모는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와 바로 레이아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에게는 가이아 여신이 너 역시 내 자식들 중 하나에 의해서 너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예. 이제 크로노스는 그 어머니의 예언 때문에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자식들을 모두 자신의 뱃속으로 집어삼키게 됩니다. 이제 아내였던 레이아 여신은 막내로 태어나는 제우스마저 남편의 뱃속에 삼켜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제우스를 빼돌리고 제우스 크기만한 돌을 강보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우스는 앞으로 있게 될 티탄 신들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키클로페스 삼형제와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를 그제서야 무한지옥에서 세상으로 방면해주게 됩니다. 키클로페스 삼형제는 천둥과 벼락과 번개를 주재했던 신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조카뻘에 해당되는 제우스에게 감사의 표시로 불벼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벼락을 사용하는 신을 최고의 신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자연재해가 바로 천둥과 벼락과 번개에 의한 피해였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예, 자연현상이라는 게 그들에겐 그 당시 사람에게 얼마나 두려운 거였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우스가 그런 권능을 가졌다고 이제 설정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그 심리를 엿볼 수 있다. 그러면 제우스가 왜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합니까? 그것도 고대 그리스인들의 무엇의 반영일 텐데 말이죠. 예, 그리스 신화에는 사랑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연코 제우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의 사랑 이야기는 제우스라는 신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했었고 그 제우스라는 신이 문란한 성생활을 즐겼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문을 이제 전공을 하셨으니까요. 우리의 전통 신화에 따르더라도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단군은 천재인 환인의 손자이자 환웅의 아들로 묘사가 됩니다. 이처럼 모든 나라의 건국 신화는 하늘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유럽인들 혹은 서구인들에게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전 시대 서구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늘의 최고의 신은 바로 제우스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우스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알려진 수많은 인간의 아이들은 혹은 인간의 아들들은 지금 모든 서구의 건국 신화에 해당되는 시조의 이름들과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제우스의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서구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그리고 자신들의 건국 신화를 하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윤색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이야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수많은 그와 같은 사랑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늘의 전기를 받아야 되니까 제우스가 동원이 되고 예. 뭐가 탄생하려니까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렇군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바로 그리스 신화에 인간이 같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신화들이 신화의 세계가 신들의 세상 얘기, 신들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인간이 나오든가 말든가 되게 그런 얘기들인데 여기는 보면 뭐 가령 제우스가 인간하고 뭐 사랑을 해서 잉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이 인간의 탄생과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 존재라는 건 어떻게 이제 설정이 되느냐,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런 걸 알고 싶네요. 네. 먼저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제우스가 인간의 여인들과 사랑을 나눈 적도 많이 있었고 이제 네. 그렇게 했는데 제우스에게서 그 태어난 수많은 자식들 중에서 똑같이 제우스의 피를 받게 되지만 어떤 자는 신으로서 살아가고 어떤 자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양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고 있는데 똑같은 신의 피를 받고 있는데 왜 누구는 신으로 살아가고 누구는 인간으로 살아가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 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 드러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태어난 자의 운명이 신의 운명에 적합하다면 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자질과 역량만 갖추고 있다면 인간의 운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고대 그리스 사회가 철저하게 신분 사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인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역량과 자질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냥 그 궁금증을 그냥 두루두루 제가 여쭤보는 심인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8,000년을 설정했지만 이것이 이제 인간들 세계에서 이야기거리로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유통되고 이어진 것은 어떻습니까? 일관되게 쭉 중요한 대상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최근 뭐 몇백 년간의 어떤 연구 과제가 되면서 집중적으로 새롭게 조망받고 부각된 것입니까?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 신화에 비교될 수 있는 고전기 신화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라든가 네. 이집트 신화라든가 우리 동양으로는 인도 신화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수많은 고전 시기의 신화들 중에서 그리스 신화는 그나마 원형이 거의 훼손되지 않고 전해주는 유일한 신화라고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가 원형이 보존되고 지금까지 전수되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그리스 도자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자기는 앞뒷면을 구분하시기가 대단히 어려우실 겁니다. 위아래는 구분하실 수가 있지만 그런데 그리스 도자기는 앞면과 뒷면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앞면에는 신들과 관련된 그림들이 조각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인간과 관련된 그림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그리스 도자기는 고전 시기를 거치면서 그리스인들이 생활자기로 사용했던 바로 그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각된 그 도자기에 음식을 놓고 식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의 딸들과 아들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내려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헤라클레스, 당신이 통과한 12가지 시험이 떠오르는군요. 아마 영웅이 아니라면 금방이라도 포기했을 겁니다. 시험을 통과한 건 나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굴의 의지라는 말을 사용하죠. 불굴의 의지. 그것이 없었다면 난 꺾여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헤라클레스, 신화 속에서 당신을 선두로 한 영웅 이야기는 평범한 우리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전해줍니다. 영웅은 그 후대에게 용기, 힘, 지적인 능력의 탁월함을 전승해주고 있죠. 너라면 할 수 있어. 너라도 할 수 있어. 어쩌면 그것은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리스 신화 속에서 나는 인간이자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용기, 힘, 지적인 능력, 그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날 수 있었죠. 신화는 그렇죠. 그 시대를 살았던 영웅을 통해 자국의 탁월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런데 김 교수, 당신은 알겠군요. 내가 강의 신인 아켈로스와 대결했던걸요. 황소로 변신한 그가 나를 공격하자 나는 그의 뿔 하나를 뚝 부러뜨렸습니다. 아켈로스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네, 그랬죠. 강의 신을 이겼다. 그건 아무래도 도시 건설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연을 이용합니다. 인간은 강의 신에게 이기고 강의 물줄기를 끌어들여 세상을 발전시켰죠. 일종의 치수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난 오히려 신을 이긴 걸 자랑하고 싶어요.
신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난 신을 이겼어요. 난 그리스인이죠. 네, 그리스인들의 자긍심, 자의식, 신화 속에 넉넉히 녹아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김 교수, 날 기억해줘요. 별자리 중 헤라클레스 자리가 있다는 거 아시죠? 별자리를 통해 난 영원을 얻습니다. 난 또 제우스와 헤라 여신 사이에 태어난 청춘의 여신 헤베와 결혼합니다. 불멸의 삶, 불멸의 영혼을 얻게 된 것이죠.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요? 헤라클레스, 당신을 영혼의 세계로 인도한 것은 바로 아테나였어요. 어쩌면 지혜야말로 그리스인에게 자긍심을 남겨준 가장 큰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저도 갖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이 아테나이거든요. 역시 그렇군요. 철학하는 자로서 지혜의 중요성을 잘 아는 것이겠죠. 김 교수, 당신도 아테나처럼 세상에 지혜를 전파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지혜롭게 지혜를 전하는 학자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당신의 용기도 배우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지혜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철학하는 자에게 한 손은 지혜, 다른 한 손은 용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하늘에서 당신을 바라볼게요. 당신의 소원도 기억할게요. 세상의 모든 철학자에게 지혜와 용기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전쟁의 영웅을 하려면 먼저 전쟁을 생각해야 할 텐데요. 트로이 전쟁 이것이 아마 우선적인 것 같은데요. 헤라클레스 특히 신화에서 등장하는 영웅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그려지는 모습들인가 한번 쭉 두루두루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스 신화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웅들 중에서 단연 최고의 영웅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제우스의 아들인 헤라클레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고전시대를 살고 있었던 인간들이 마땅히 따라야만 하는 하나의 본보기의 모델로서 만들어진 그런 가공의 인물들이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화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웅은 인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에게만 붙여졌던 칭호였던 것이죠. 예. 그렇다면 영웅은 어떤 존재만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나라 전통 신화처럼 태어날 때 기골이 장대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만 한다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절대로 영웅의 칭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 그리스 신화에서 영웅이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 즉 육체적으로도 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영웅들은 언제나 그 일상적이지 않은 고초를 받는 출생의 모습으로부터 얘기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불우한 출생을 겪고 나면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기 이전에 반드시 자신이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모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와 같은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영웅의 필요성은 그러니까 인간이 저렇게 돼야 한다 하는 어떤 저는 기본, 그렇다고 생각을 전범 합니다. 이런 모습이었군요. 또 영웅이 있으려면 전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빛을 발하는 거니까. 트로야 전쟁 같은 거예요. 전쟁이 설정되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이제 전쟁이 있었을 거라고는 추정이 됩니다. 전쟁이 없었을 리는 없는데 이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 전쟁들은 어떤 의미를 담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말이죠. 예. 트로이아 전쟁은 실제로 1868년에 하인리 슐리만이라고 하는 독일인 사업가가 평생 자기가 번 돈을 터키 정부에 희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터키 정부로부터 트로이 인근에 대한 독자적인 발굴권을 받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슐리만의 발굴을 통해서 실제로 트로이아 성체가 드러나게 되고 예. 그리고 트로이아 전쟁이 기원전 13세기 혹은 12세기에 실제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이제 증명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 트로이에 대한 발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트로이에 대한 가장 발굴에 열심을 보이는 고고학자가 마이클 우드라고 있습니다. 마이클 우드는 그 트로이아 전쟁의 발발 원인을 트로이아가 장악하고 있었던 지중해 해상 무역권을 그리스 본토가 되찾아오기 위해서 벌였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겠죠. 모든 이야기 배후에 현실적인 이해득실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너무 방대한 이야기 속에 되게 빨려 들어가 버렸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그냥 관심 가질 대상으로 아킬레우스가 어떤 존재였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아킬레우스는 펠레우스 왕과 그 테티스 여신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테티스 여신은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아들을 스틱스 강에 담그어서 불사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 테티스 여신이 아킬레우스를 스틱스 강에 담글 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갓난장이들 목욕시킬 때 아이들 발 뒤꿈치를 이렇게 움켜쥐고서 물에 담그지 않습니까? 예. 그처럼 여신도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아서 물에 담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온몸의 불사의 은혜를 받게 되지만 유일하게 그 아킬레우스의 약점은 지금 우리 정강이 뼈 뒤에 있는 바로 이 아킬레스건이 약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트로이아 전쟁에서 아킬레우스는 그곳 아킬레스건의 화살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아로 참전하게 되기 전에 어머니 테티스 여신은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운명의 신탁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너가 트로이아로 가게 되면 짧지만 명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트로이아로 가지 않는다면 오래 살긴 하겠지만 아무런 명예나 명성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 지금 아킬레우스에게 내려진 이런 신탁은 대단히 특이한 종류입니다. 즉 아킬레우스의 선택적인 자유의지가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신탁이라는 거죠. 아킬레우스는 그 양자택일적 신탁 중에서 트로이아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이 전쟁에 참전한다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트로이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아킬레우스와 관련된 대단히 의미 있는 그리스 신화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탁에서 이야기했듯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인간은 자신의 주체적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택된 운명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껴안고 가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분은 이제 신화를 자꾸 그 해석으로 읽으면 재미없어지니까 이야기만 봐라 이렇게 강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마무리 삼아 드리고 싶은 이제 질문은 각 신화학자들마다 좀 엇갈리는 입장이 있더군요. 뭐냐면 신화는 6,000년 전 혹은 8,000년 전 옛날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신화 시기 이후에는 가령 종교 시대 이후에는 과학의 시대 뭐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변화해왔다 혹은 발전해왔다라고 보는 이제 의견이 있는 반면에 신화라는 것은 어느 시기라기보다는 인간에게 구원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도 신화 시기는 여전히 신화 시기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뉘더라고요. 예. 일단 신화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견해차를 포함해서 선생님의 의견으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이 신화를 보아야 될 것이냐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꽁토와 같은 철학자는 인간 지성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신화 혹은 종교적 시대이고 그다음 과학의 시대이고 마지막이 이제 실증적 단계로 이제 뭐 넘어간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시대와 신화 시대를 이분법적으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를 과학의 시대고 이성과 체계의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반면에 우리 이전의 신화의 시대를 지금 우리 시대의 특징 앞에 모두 안일 비자를 붙여서 비이성적, 비과학적, 비체계적, 심지어는 뭐 신비적, 주술적 이런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요. 만약 200년 정도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의 시대를 돌이켜 본다면 과연 그네들의 눈에도 지금 우리의 시대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시대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대를 가장 타당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하나의 이야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스 신화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파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자신의 사두 마차를 타고 바닷물 위를 지나가면 그 마차 밖에 바닷물이 부딪혀서 인간의 땅에는 파도가 되어서 밀려온다. 예. 그 당시에는 누구도 이것을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마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따라서 저는 신화라고 하는 것을 그저 그런 재미있는 고리타분하고 쾌쾌묵은 낡은 옛날 이야기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그 신화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되짚어 볼 수도 있고 결국 그와 같은 신화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생의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고 위기를 풀어갈 수도 있는 하나의 지혜의 실타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화를 낡은 옛날 얘기로 이렇게 치부하는 발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인지의 최고조에 달해 있다라는 일종의 오만이 게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군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신화는 이야기로든 뭐 콘텐츠의 어떤 이 소재로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신화를 좀 더 체계화시키고 의미의 맥락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이 신화를 좀 더 살아있게 하는데 아마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좀 더 많은 연구 그리고 또 대중적인 활동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건국대 철학과 김길수 교수와 더불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북유럽 신화도 만나봤고 동양권의 그 오랜 내력을 지닌 신화도 만나봤습니다만 역시 그리스 신화가 우리에게는 명칭도 이야기도 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너무 방대하고 막 복잡하니까 어느 순간 좀 미로에 빠진 느낌도 들고 그러죠. 청소년기 발달기에는 이제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많은 지적 자극 또 감성적 자극의 대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도대체 이 신화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하는 것일 텐데요. 결국 눈앞에 적확하고 협착한 작은 지적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 거대한 상징의 세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 같은 상징 세계가 우리 삶에 어떤 매개체로 기능할 때 스케일도 커지고 또 복합적인 다차원적인 그런 안목도 가능하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날 이 각종 콘텐츠의 광맥으로 여겨지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에 따른 이야기들 재밌게 즐기셨는지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